성능 개량해서 5세대 혹은 6세대로 가는 방안 엔진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대 공모장은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롤스로이스가 그럼 왜 우리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 지금 갑자기 또 베네수엘라를 쥐잡듯이 잡잖아요. 미국이 굳이 대규모 군사작전 안 해도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만 쏴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김대웅 군사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평론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방산 이슈, 뭐 전쟁 이슈 다뤄볼 텐데, 네. 일단 먼저 디펜스 뉴스라는 코너를 또 저희 채널에서 담당해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여기와 관련된 뭐 추가적인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뭐 전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저희 인터뷰 또 코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 이후에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이 즉각적인 휴전 없이 평화 협정으로 진행해야 된다. 즉 종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트럼프의 행보가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 알래스카 회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좀 범상치 않았죠. 갑자기 무슨 그 되게 유명한 데입니다. 엠멘도프 미 공군기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최전선격인 기지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네. 근데 회담 장소가 이제 그 근처였고. 잘 보면은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그런 정상회담 했을 때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갑자기 막 B2 스텔스 폭격기 날라오고 막 F-22 날라오고 그다음에 F-22 전투기들이 막 쫙 이렇게 서 있고 그래서 전 느낀 게 약간 이제 푸틴한테 메시지를 준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리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우리는 너희를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 수단이 있다. 물론 지금 이제 미국이 각종 대러 제재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너희를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회담 시작 전부터 약간 그런 압박을 준 것 같아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식 그런 회담 방식을 좀 선택한 것 같아요. 이게 푸틴도 살짝 보니까 약간 섬찟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물론 이제 사전에 조율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보통 조율하지 않나요? 그런 또 근데 거대한 푸틴 회담은. 대통령 표정이 살짝 놀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이제 미러가 옛날처럼 냉장고 같은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한다? 만약 그걸 받아들이는 러시아 정상 입장에서는 그렇게 싹 좋진 않겠죠. 일단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뭐 딱히 진전된 건 없어요. 무슨 평화협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기존의 그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일단은 그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푸틴을 끌고 나왔다. 일단 테이블에는 끌고 나왔다라는 건 뭐 봤을 때 그건 성공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뭐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소문 한 잔치 먹을 거 없다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 소문 한 잔치 먹을 게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이제 그 뒤에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뭐 나토 정상들이 이제 다시 워싱턴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그 푸틴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머릿속에서 제가 추정키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드는 될 대로 되고 그리고 돈은 우리가 안 낼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담보도 유럽이 알아서 해. 나는 나 하고 싶은 거 할게.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라든가. 지금 갑자기 또 베네수엘라를 또 이렇게 쥐잡듯이 잡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그쪽에다가 막 항모 배치하고 조만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포커스가 약간 지금 딴 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얘기는 일단 나는 중재를 했고 이제 유럽이 알아서 해. 네, 나는 빠질게. 그리고 나는 지금 보니까 펜타닐 관련돼서 저 지금 다른 남미 쪽에 좀 관심이 많아. 약간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베네수엘라는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러면 펜타닐. 마약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약간 이제 행정적인 절차들을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때리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변에 지금 계속 미 해군 전력들, 뭐 이지스 구축함도 배치가 되고 미 해병 원정단도 지금 나가 있고 그 뭐 미국이 굳이
뭐 대규모 군사작전 안 해도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 몇 발만 쏴도 이제 베네수엘라는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보니까 뭐 예비군 총 동원연이라서 450만 뭐 군인들 뭐 예비역들 막 준비 중이다 그런 말 지금 베네수엘라 정권이 그렇게 탄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지금 군사적 그런 옵션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란 관련해서 한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둘 다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재를 했고 최근에 보면 뭐 아제르바이잔하고 거기도 이제 뭐 평화 협상을 이끌어냈고 약간 지금 군사적 옵션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그 시진핑과의 뭐 친분을 과시하고 뭐 쉐쉐하기도 하고 뭐 그런 보도도 있던데 네. 중국이 그렇다고 개입할 가능성 없을까요? 아 힘들죠. 너무 멀어요. 베네수엘라 너무 물리적인 멀어. 거리가 멀다.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고. 하긴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만이 중요하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이 중요하지. 이거 뭐 크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된 역사를 봤을 때 그런 일에 개입한 적도 없고 쉽지 않죠. 네. 그건 이제 마두로의 생각일 뿐이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리고 이제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중국이 가뜩이나 지금 미국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민감해하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그렇죠. 그 펜타닐을 잘하면 미중 압박 카드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펜타닐 관련해서는. 네. 네. 그 펜타닐의 재료가 되는 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그거에 관련된 이제 압박 메시지일 수도 있고, 중국은 이제 끼어들었다가 괜히 이제 또 관세 문제 터지고 이제 이러면 또 더 복잡해지니까 마두로가 전화해도 소용없죠, 저거. 네. 아무튼 참 적정의 정세인 것 같고 다시 좀 러우 전쟁 쪽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뭔가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반환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을 아예 이제 포기하고 나토 가입 역시 포기하는 조건 뭐 이런 걸 내세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그 푸틴과 트럼프의 회담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전부터도 사실 나왔죠. 이 얘기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이제 약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6.25 전쟁보다 기간이 지금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거의 4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결정적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미 육군에서 하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 러시아군과 관련된 거기에 보면은 뭐 공격 방어 뭐 각 제대별 전술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서문에서 제가 한 문구를 보고 그렇지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랬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미 육군의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거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소련 시절에도 그랬고 이상하게 소련이나 러시아는 전쟁을 하면 초반에 헤매요. 희생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장비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 이제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러시아군이 약간 이제 정상적인 템포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다, 애들이. 그러니까 전술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날카로워지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잘 보시면 옛날처럼 지금 미국이 각종 무기 지원을 많이 끊었어요. 그렇죠.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근데 이거를 갭을 지금 이제 유럽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러 제재로 묶여있는 유로에 묶여있는 돈들 가운데 이자 소득으로 맞아요. 계속 이제 무기를 뭐 생산해서 준다던가 돈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뭐 며칠 전에도 뭐 우크라이나가 뭐 사거리 수천 킬로미터 되는 뭐 순항 미사일도 새로 만들었다 그러고 다 그게 그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잘 보면 과거와 달리 적극적인 공세를 안 해요. 둘 다 사실 힘든데 마지막 재원으로 막 버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푸틴이 제안한 뭐 크림반도 반환이라든가 돈바스 지역 포기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또 유럽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계속 싸워. 돈은 대줄 테니. 그럼 러시아가 계속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그렇다고 해서 100년 만년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또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근데 돈은 있고 이 러시아에 묶여져 있는 돈들은 있고. 아. 그러니까 약간 입장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도 제가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내 평화유지군 만들어서 뭐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방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유럽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프랑스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야 그러려면 마카론 네가 가라 뭐 이런 얘기 이탈리아 나오고. 그 네. 총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그러니까 6.25 전쟁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엔군에 보면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고 실제 그들 나라들이 전투를 하면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대한 염증이 생기면서 아 빨리 좀 끝내자 이게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보시면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보면 이제 무기 지원하고 뭐 돈 주고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용병들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싸우는 용병들이 있고 아니면 돈 받고 싸우는 용병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외부 세력이 거의 개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당신들의 전쟁이지 내 전쟁은 아니잖아.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그런 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 결말 어떻게 될까? 이번에 이제 뭐 종전 협상한다라고 하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젤렌스키랑 유럽 그 정상들이 이제 워싱턴에 가서 또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이제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여기서 뭐 잘 정말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끝날지 아니면은 전쟁이 더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 질질 끌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질질 끌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 그럼 이거를 빨리 끝내는데 좀 많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럽 연합이라는 곳이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엮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탈리아는 뭐 너나 가라 이러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하나같이. 그리고 이제 6.25 전쟁도 끝나고 나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선은 걷지만 선을 긋고 휴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과 관련된 문제가 사실 우리는 잘 이제 기억에서 없어졌지만 이게 꽤 오래 갔어요. 그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을 걷는데 아니 여기까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비무장지대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선 긋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정말 둘이 다 이제 정말 다 쓰러져서 이제 나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에는 더 질질 끌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나토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가지고 더 전쟁을 해라라고 한 무기전도 해줄 거고 막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 나토라는 것보다는 EU라는 이름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EU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나토에 못 들어간다. 그럼 최소한 우크라이나에 EU 회원국 지위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EU 회원국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좀 친러 성격의 EU 회원국이 반대한다. 그럼 못해요 이것도. 그리고 그것도 푸틴이 아마 반대할 겁니다. EU 가입도 반대할 것이다. 네.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이러면서. 네.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일종의 중립국이 돼야 돼요. 근데 중립국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 이제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도 휴전하고 싶은데 그걸 담보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유럽 입장에서도 해줬을 때 국내적인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죠. 그래서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했을 때만 해도 선거운동 때만 해도 내가 전화하면 다 끝나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 안 끝나잖아요. 24시간 만에 끝나는. 네. 안 끝나요 이거. 못 끝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질질 끌 것 같아요 이거. 자칫 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027년에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보니까 이미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등 나토 5개국 회원국이 러시아와 이 국경지대에 맞대고 있는데 군비를 대폭 확충해서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며 러시아 역시 이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신 무기를 비축해 놨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러시아의 해공군 전력들이 잘 안 나타나요. 해군이요? 해군하고 공군 전력들.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군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의 안보 싱크탱크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아껴두는 거다.
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폴란드 총리 얘기가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폴란드도 러시아 내에서 정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발트 3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내 모든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내에서 정보 활동을 공개든 비공개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취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뭔가 다른 저게 우크라이나전 끝나도 뭘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종의 이제 국경지대마다 지금 다 요새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요새지대에 지금 잘 보시면 뭐가 사용되냐면 우리 이렇게 바닷가 가 보시면 방파제 있죠. 방파제에 보면 이제 테트라포트라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다각면으로 생긴 거 그걸 지금 땅에 깔고 있어요. 그걸 왜 까냐? 이 테트라포트가 전차 장갑차 막는 데는 최고예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셔버리지 않는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트라포트, 지뢰지대, 요새지대 이거를 지금 발트 3국, 뭐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냐? 다음에 또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발트 3국이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이 폴란드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벨라루시 쪽에 보면은 이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총리가 그 폴란드 국군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K2 전차 1000대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1000대까지 확충한다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사간 이 K2 전차들이 배치되는 데가 다 거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육군도 지금 사단이나 이걸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늘어나는 데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뭐 K2PL 뭐 현지 생산 다 연관이 있어요, 이거랑. 단순히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게임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트 3국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인 지뢰 협정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뢰 우리 안 쓰겠다. 왜냐면 비인도적인 무기다 이게. 그다음에 확산탄, 그리고 클러스터 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확산탄하고 이 대인 지뢰 관련된 협정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다 탈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대인 지뢰 앞으로 계속 깔 거고 확산탄도 계속 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갈 것 같아요. 다 이제 전쟁 준비, 다음 전쟁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들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는 게 낫죠.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빼주는 게 생각을 못하게 빼주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만도 하죠. 자기 손에 이제 피 묻히기 싫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안 그러면 다음은 폴란드나 발전국이에요. 다음 전장은.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돈이나 이제 무기 지원해주면서 뭐 드론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하는 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많이 힘들어한다. 전사자가 12만 명이 넘었으며 이제 부상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되고 오랜 전쟁으로 이제 군수 물자와 인력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구형 무기도 막 다 갖다 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과연 이 확전할 여력이 있을지 러시아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동안 군수 경제로 버텨왔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집 대출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러시아 내부 내부에서 국민들 그런. 거기도 다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짓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엄청 높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그게 이제 거기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은 전시 경제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잘 돌아가는 건 다 뭐 군수 산업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생산 여력이 안 돼가지고 막 창고에 있는 거 가져와서 재생해서 뭐 다시 전선에 보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사자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 경제도 최악이고, 특히 이제 소비재 중심은 거의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중국산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러 경제 이렇게 보면 중국이 훨씬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아는데 러시아 일단 뭐 푸틴이 뭐 제왕이니까 푸틴 마음대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든 가겠죠. 지금 계속 힘들어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이 상태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뭔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다음 푸틴을 대체할 만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그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 전쟁 이후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그러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 변수가 없는 이상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북한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북러 관계 가까워졌잖아요. 뭐 중국이 이제 하는 게, 중국은 이제 불편하죠, 심기가. 그 이제 요즘 들린 얘기로는 이제 달러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 달러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환율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있고. 이제 네네. 중국 말고 또 하나의 창구가 이란이었는데, 이란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상대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더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에너지나 식량, 그다음에 뭐 군사 기술 이런 건 받아오지만 현찰이 안 도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달러가 안 도는 문제가. 지금 두 군데가, 중국은 묶어버렸고, 그다음에 이란은 엉망진창이 됐고, 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어찌 됐든 휴전이 되든 평화협정이 됐든 재건사업 한다고, 실제로 지금도 러시아에 나가 있어요. 많은 그 북한 노동자들이 뭐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건설 현장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외화벌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간 아마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한 제가 한 10년 이상. 과거에도 이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그랬거든요. 네.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그게 근데 보통 보면 한 10년 정도 가고 했거든요. 그런 게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마 향후에도 뭔가 누군가가 대체 수단이 없는 이상에는 북러 관계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김정은이 전사자 뭐 아 맞아요. 하고 네네네. 했잖아요. 유해 막 오면 막 이렇게 네, 해서 막 하고 인공기 막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거를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스러운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약간 포장을 해 가는 거죠, 네. 사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러 관계를 이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할 말은 있잖아요. 니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이제 러시아 관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K방산 얘기 네. 좀 해보자면요.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과 함께 우정 비행을 실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이 개발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번 KF 체험 비행이 바로 이 K방산 패키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아 진짜요? 네. 어떤 그런 내용으로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업체 관련된 걸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 뭐 시간당 얼마를 줄 테니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게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이제 국내 방산업체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금 KF21을 만드는 카이도 많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이제 이게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탔다라는 건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 관심이 있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한 23년도부터 우리 정부와 카이가 UAE의 KF21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UAE하고 우리가 23년 1월에 이제 MCX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MOU를 하나 맺었었어요. 근데 그건 요새 얘기가 없어요. 그건 조용해. 네. 잘 뭐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는데 대신에 KF21에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럼 왜 UAE는 KF21에 관심이 많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UAE 공군의 이제 주 전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들여온 이제 F-16 블록 6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게 한 2030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전투기 뭐 국내든 해외든 똑같습니다. 전투기를 이제 구매를 하기 한 15년 전에 미리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요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UAE가 약간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소요 제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기종 관련돼서 이제 후보 기종들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F-11 같은 경우에는 UAE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이제 가성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공중전만 하는 KF-21 블록 1이 대당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억 원 아니면 뭐 900억, 1,000억 사이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블록 2는 이제 좀 비싸질 거예요. 그래도 한 1,100억, 뭐 200억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예상치입니다. 그래도 유로파이터 뭐 타이푼이나 라팔보다는 싸. 그리고 UAE가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이제 폴란드 PGZ도 23년도에 이제 그때 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좀 우리 KF-12 블록 2에 좀 같이 들어올 생각이 없냐. 그리고 최근에 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또 와서 또 탔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폴란드 공군도 전투기 사업이 있어요. 32대 정도 새로 사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K 방산으로 뭐 K2,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 F-50 사고 처음 샀지만 지금 지상군도 늘려야 되지만 공군도 늘려야 돼요. 지상군을 지원해야 되는 만큼 공군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32대 소요가 있다라는 거는 23년도부터 확인이 됐어요.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와서 탔다라는 건 관심이 있다. 후보 기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UAE나 폴란드나 잠재적인 후보 기종 안에 KF-21은 들어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블록 1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공중전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경쟁 기종들은 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 2가 사실은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블록 2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좀 투자 좀 하시고 살 때 좀 사가라. 약간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탄 것도 좀 그렇게 좀 어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의가 또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UAE 그 국방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위급 인사도 와서 또 탈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제기 단계에서 사실 태우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는 사람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타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양산된 게 아니니까 자동차도 막 비유하면 이제 그야말로 프로타입인데 그렇죠. 거기 이제 타는 게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사실 이제 KF-21이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런 점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이 UAE는 이 중동 국가들은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침대 축구 하잖아요. 무기 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공2 UAE 수출되는데 정확히 10년 걸렸어요. 세일즈 한 대만 10년 걸렸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탔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사는 건 아니다. 한 얘네들 굉장히 오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T-50을 이제 UAE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뭐 T-50이 UAE까지 날아가고 뭐 그 두바이도 막 상공에서 비행하고 했는데 안 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동은 정말 그 뭐 그렇잖아요. 인샬라 이러잖아요. 정말 오래 기다려봐야 돼요. 네. 근데 다만 긍정적으로 볼 거는 어쩌면 10년 뒤엔 얘네가 살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타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KF-12 블록 2에 좀 이렇게 개발 투자도 할 가능성도 좀 있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선행 투자를 좀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블록 2나 뭐 그 단계에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블록 2가 빨리 공군의 전력화가 돼야 한 수출 시장에 경쟁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KF-21의 핵심 무장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천룡이 최근 첫 비행 중 안전 분리 시험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설계, 램제트 추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예정인데 기존의 독일제 타우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타우러스가 거의 전지전능한 무기로 약간 뻥튀기 돼서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타우러스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전투기에 장착돼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착되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행체입니다. 이게 순항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타우러스 문제가 장착하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들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외형을 스텔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적의 레이더에 잡힐 확률을 확 줄여버려요. 근데 이제 타우러스는 그렇게 만든 미사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도 침투 비행을 해야 돼요. 막 산을 타고 아니면 산을 우회하거나 막 낮은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아, 이게 완전히 그냥 룰 베이스 방식이구나.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만든 지금 이제 국가연에서는 천룡이라고 부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공지 2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사거리는 뭐 500km 이상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를 보관하는 형태예요. 그냥 전투기에 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추정이지만 이제 스텔스 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사전에 입력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좌표만 집어넣어주고 각도만 진입하는 각도만 넣어주면 제가 알아서 가서 이제 터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 요거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나왔던 현무5는 뭐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이고 뭐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도 다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열 압력탄이 빵 터지는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천룡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타우러스 못지않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천룡이 중요한 게 뭐냐면 KF-21은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무장이 전투기 성능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사실 이제 수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그래요. 타이푼도 우리 타우러스 달아. 뭐 라팔은 우리는 스톰 섀도우 뭐 스칼프 이지 달아. 장거리 타격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 KF-21도 천룡이 이제 장착 전력화가 되면 그렇게 이제 수출 시장에서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국가도 많이 없죠? 결과적으로. 많이 없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투기 많이 이제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F-21도 뭐 이제 모 의원실 발로 나왔지만 그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한국형 이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라고. 근데 얘는 이제 수출명이 CTM-290인데 사거리 290km짜리 이 지대지 미사일을 우리가 천무 팔면서 폴란드에 같이 수출했어요.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KF-21에 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거리가 한 150km 되는 게 전투기에 쏘면 한 2배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한 가지로는 높은 고도에서 쏘잖아요. 그럼 낙하할 때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져요. 그냥 초음속이 아니 극초음속이네. 네, 극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KF-21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KF-21 이제 블록 2가 나와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서 이제 무장을 어떤 걸 많이 다냐. 그리고 지금 이제 KF-21의 또 한 가지 문제가 공대공 이제 전투기 잡는 무장들이 다 해외 거예요. 유럽 거. 근데 무장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KF-21 팔 때 이런 거 다 그 나라 수출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무장을 다 국산화 해버리면 그런 일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KF-21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좀 기해보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채널 디펜스 뉴스 코너에서 KF-21의 후속작이 후속 모델이 공개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이제 단독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공군이 지난해 말에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이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소요 제기를 했어요. 그 소요 제기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려운 말 같은데 그러게요. 네. 다른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전투기 작업 제가 앞서 말씀드린 10년 15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이런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대수는 이 정도 되고 이걸 미리 행정 절차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했다라고 보면 돼요. 차세대 전투기와 관련된.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하고 KF-16이에요. 지금 이제 성능 개량을 일부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지금 KF-16 같은 경우에는 2038년부터 퇴역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요거를 대체할 뭔가 새로운 전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군이 21년도에 그래서 이제 연구 용역을 한 2번 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뭐였냐면 KF-21을 뭐 확장하거나 성능 개량해서 5세대 혹은 6세대로 가는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군본부가 한번 냈는데 유무인복합하고 한국형 차세대 임무 전투기 두 가지를 한번 했어요. 21년도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꽤 흘렀죠. 그러면 이제 소요제기 연구 용역 한 2-3번 하면 이제 소요제기 해야 되거든요. 작년 말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이제 공존을 합니다. KF-21을 기존에 있는 기체를 갖고 그대로 갈지 아니면 아예 새로 만들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5세대가 됐든 6세대가 됐든 차세대 전투기로 가려면 엔진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KF-21 잘 보시면 지금 엔진은 미국산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은 유럽산을 쓰고 공대공 무장은. 근데 그렇게 보통 이제 항공기 선진국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엔진이에요. 왜냐하면 엔진이 개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래서 전투기 만들기 한 10년 전에 해요. 근데 지금 이제 5세대, 6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하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정도만 할 수 있어요. 미국의 뭐 플레이트니, GE, 영국의 롤스로이스. 제가 봤을 때 3군데 정도밖에 못해요, 지금. 5세대, 6세대 엔진은. 이제 미국의 정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 KF-21 들어가는 F414 엔진은 우리나라에서 면허 생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414 엔진 같은 F414는 엄밀히 얘기하면 4세대 전투기 엔진이에요. 4.5세대나 4세대에 쓴 전투기 엔진이에요. 5세대 엔진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미 정부나 미 업체들의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5세대, 6세대 엔진은 이제 면허 생산 안 하겠다. 해외에 안 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전투기 개발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진을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차세대 항공 엔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KF-21에 달린 이 F414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파워라고 합니다. 전투기 엔진의 최대 추력. 그게 자료마다 차이 있는데 13,200이라는 데도 있고 14,200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합치면 쌍발이니까 엔진이 2개니까 2만 뭐 맥시멈 8,000 이상 되는 거예요. 파운드 단인가요? 네, LBF로 되는데. 근데 지금 5세대 전투기 이제 대표적인 게 F-35란 말이에요. 근데 F-35는 F-135 엔진이 밀파워가 단발인데 32,000이 넘어요. 확실히 기술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다른 엔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F-35급에 만약에 그게 이제 KF-21을 개조 개발하든 아니면 새로 만들든 하려면 그 정도 추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32,000파운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414 엔진보다 한 3,000파운드 이상 키우면 근접하게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려는 게 그게 이제 16,000파운드급 이상의 차세대 항공 엔진을 먼저 시작하겠다. 그러고 이제 무장은 공대공 무장은 지금 이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장거리 공대공 해서 2035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한 36년쯤 양산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얼추 계산해 보면 타임 테이블이 맞아요. 그러니까 F-16이나 KF-16이 나갈 시점에 우리가 뭔가를 기체나 이걸 개발하면 결합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공군이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차세대 항공 엔진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제 그런 정부 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타를 해야 되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만약 경제성이 없다로 나오고 그러면 뭐 해외 협력선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해외 업체와 손잡고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뭐 롤스로이스사가 뭐 우리나라 이제 KF-21 관련해서 뭐 엔진 관련해서 이렇게 막 손을 내밀었다 협조 요청이라든지 그런 사업 참여 관심을 보였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건 요거는 그 약간 잘못 와전된 게 있어요. 그게 그 기사를 잘 보시면 롤스로이스사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국 정부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KF-21 엔진 선정 사업 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로파이터 타이푼 S에는 엔진을 들고 EJ200을 들고 왔었는데 그때 안 됐어요.
뭐 기술 이전 해주겠다고 막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F414 엔진이 쓰는 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과 그다음에 성능에서 롤스로이스가 만든 엔진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됐고, 근데 이제 기사 나오기 전에 그 전에도 한번 롤스로이스가 우리 정부에 한번 얘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가 그때 원했던 건 뭐냐면 그 같이 엔진을 만드는데 군용은 니네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걸 기반으로 상용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터보팬 엔진은 핵심이 코어예요. 이 이제 열과 이걸 이제 압축해서 만들어내는 이 코어 부분이 핵심인데, 근데 보통 지금 우리 여객기에 달려 있는 터보팬 엔진이랑 군용 뭐 전투기에 달려 있는 사실 코어는 같은 걸 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코어를 공동으로 만들면 롤스로이스는 이거를 가져가서 여객기에 달고 한국은 전투기에 달아. 이거를 한번 제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가 그럼 왜 우리랑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 그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좀 포트폴리오가 잘못돼 있어요. 아, 근데 되게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요. 이게 작은 엔진은 또 많이 하고 아예 큰 엔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많이 해외 여행 가신 분들 알 거예요. A380 같은 큰 항공기에 들어가는 네. 뭐 트렌트 계열 뭐 4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엔진 포트폴리오가 아주 큰 거, 그다음에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어차피 니네 만들면 그 코어로 중간급의 여객기 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걸 한번은 제안했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면 바로는 방사청에 계신 분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뒤로 얘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 이제 영국 정부 관계자 입장에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방산 협력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컨택 포인트가 뭐가 될까? 그러면서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게 이제 항공기 엔진으로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남중국해라든지 네. 약간 지정화 관련돼서 네.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 지난 13일 남중국해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 이 중국과 필리핀 간 군사적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됐었고 네. 실제 이 선박이 뭐 충돌하면서 인명 피해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웃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같은 해역에 미 구축艦까지 경계되면서 분쟁이 아닌 단순 그 뭐 영유권 다툼을 넘어서서 이 미국이 얽힌 국제사회 문제로도 번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그건 좀 어이가 없었죠. 보면서 이제 저기 중국 해경 네네. 경비함을 이제 그 필리핀의 그 선박을 막 뒤쫓다가 갑자기 중국 해군 구축함이 와서 들이받아 버렸잖아요. 서로 받아버렸잖아요. 네, 서로 부딪혔죠. 네.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해경과 중국 해경과 해군이 협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게 보면 서로 뭔가 호전적 행위로 공을 차지하려다가 약간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실적 다툼 이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리고 참 진짜 중국군을 많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좀 이상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호전적 행위를 하면 뭔가 상을 주니까 공산당에서. 네. 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저런 걸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기네들끼리 막 충돌해서 이제 부딪히면서 대형 사고 났지만 전에는 한번 이제 그 미 해군 정찰기를 한번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 해군 정찰기가 하이난다오 해남도에 막 비상 착륙하고 그래서 그 또 부딪힌 중국 해군 항공대 전투기 조종사는 죽었어요, 추락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중국 당이나 정부가 장려하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미지만 안 좋아지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애는 영웅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호전적 행위라다가 이번에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적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땐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런 걸 막 장려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중국이 난리를 치냐?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충돌하게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중국해고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필리핀도 이제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에 붙었다, 막 미국에 붙었다.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은 지금 미국에 좀 의존적이죠. 그리고 미 군의 전력들이
또 일부 지금 필리핀에 전개를 해 있고 뭐 타이푼이라는 뭐 이런 중거리 중거리 뭐 지대함 그다음에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것도 지금 배치가 간혹 돼 있고 해병대 전력들도 지금 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중국 때문에 이게 다 시작된 건데 남중국해 갑자기 암초에다가 막 인공섬 만들고 이러면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텐션이 이게 옛날에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막 필리핀에 뭘 배치하기 시작하고 지금 미국도 사실 각성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제일 큰 주적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더 심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도 네네. 잘 보시면 네. 이제 중국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인공섬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또. 아 근데 그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도 같이 그러니까 만드는 게. 지금 서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서해 구조물 설치하는 것도 있죠. 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도 막 해야 돼 이제. 아. 막 져야 돼. 뭐 우리가 돈이 없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구조물 우리도 따라치면 돼요 그냥. 우리도 양시장이라고 하고. 네. 그 이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연어 양식을 한대 서해에서.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연어는 추운 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수온이 낮은 데서. 네.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 양식하는 거 아니에요. 서해는 수온이 높은데. 야 이거 좀 뭔가 말이 안 맞는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하죠. 이제 바이오로 아무튼 지정학적인 그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 마스가 프로젝트가 순항 네. 중이죠.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조선 사업을 토대로 이 미국의 이제 군함 시장이라든지 그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한국의 선박이 사용된다면은 한국이 이 외교적으로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딱 마스가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한 말인데 이 노골적인 불만 의사를 표현한 중국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이게 글로벌 타임즈에서 나왔죠. 황구시보. 중국어로 하면 황구시보.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중국에 아는 친구들 많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관영 매체라고 물론 중국의 모든 매체는 이제 당의 검열과 통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황구시보는 잘 보시면 거기서 더 나가는 매체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적인 색채에 보수적인 색채까지 같이 있는 매체예요. 좀 특이한 매체예요. 그리고 당의 입장을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거기다가 거기 이제 편집장도 약간 좀 제정신 아닌 사람이고 굉장히 막 세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이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이제 그 특파원 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고 내전 있을 때 이제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 특파원 나가 있을 때 그때 미국이 비투 폭격기가 중국 대사관을 오폭했었거든요. 죽을 뻔했거든 그 사람이. 큰일이 있구나. 그래서 억하심장이 더 많아 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중국 해군하고 미국 해군을 비교해 보면 일단은 이제 척수에서는 중국 해군이 앞섰어요. 근데 배수량, 배 크기는 여전히 이제 미국이 앞섭니다. 네, 톤수. 네. 근데 이제 미 해군의 요새 문제가 뭐냐면 이제 MRO 문제가 뭐 물론 이제 뭐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게 이슈가 됐어요. 미 해군 MRO 사업이. 근데 마스가가 단순히 이제 뭐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MRO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미 해군이 MRO 때문에 머리 아파하거든요. 배가 많아도 이게 삼직제니까 한 척은 작전 뛰고 한 척은 뭐 교육하고 한 척은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배를 수리하러 보내면 안 나와 배가. 허송 세월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이나 일본에서 이걸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중국이 충돌하는 데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인데 그럼 한국이나 일본에서 빨리 정비해서 수리해서 내보내면 중국 해군 입장에서 뜨끔하죠 이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 뭐 나온다 지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 해군 7함대가 이제 일본에 있잖아요. 요코스카가 기지인데 7함대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MRO 사업이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에서 MRO를 하겠다. 왜냐면 한국, 일본 다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뼈 아프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한 6개월 걸릴 거 3개월 만에 다 해가지고 짜잔 하고 나오면 이제 전력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건 중국 입장에서 이게 또 비수가 돼서 날라오는 거죠. 그 막
최근에 한한령이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막 이 네. 마스크 프로젝트가 정말 본격화되면 이것도 다시 또 힘들겠네요, 사실. 그 사실은 이제 네. 중국에서 한한령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게 그전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개혁 개방하면서 중국과 수교 맺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문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쓱 들어가는데 제가 요새 이렇게 중국 가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VPN 써서 우회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도 네네. 보고 뭐 우리 알다시피 뭐 넷플릭스도 보고 그러니까 막 안 받는 그 중국에서 볼 수가 없는데 봤다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은 그렇게 다 봐요 이미. 우회로를 통해서 보고 반면에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류가 뜰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CCTV나 이런 데서 드라마 같은 걸 틀어줬거든. 그러니까 대장금을 막 거의 저는 옛날에 2005년에 중국 살 때 어디 틀면 계속 대장금이 나왔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역 매체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틀고 지역에서 틀고 막 이러니까 그 방송국 돌리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엄청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데서는 아예 그런 걸 안 하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중국의 드라마 장르가 또 하나가 또 새로 생겼어요. 부정부패 드라마가. 그 시진핑이 부정부패와의 전쟁해서 몇 년 전부터 한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제가 7월에 갔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장르가 하나 추가됐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항일 전쟁.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싸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진핑 들어 늘어난 게 이제 한국 전쟁. 그거 이제 주로 이제 CCTV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부정부패. 네 개 요새 그게 안 보여. 무협이 안 보여요. 무협이 안 보여요. 무협이 잘 안 보여. 그나마 무협이 좀 재밌는데. 무협이 잘 안 보이고 CCTV도 보니까 이제 부정부패 관련된 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7월에 깜짝 놀랐는데 가서 이제 몇 명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특히 이제 당이나 정부 공무원들은 저녁 시간에 그 친구랑 밥을 먹으려면 술이나 밥을 먹으려면 윗사람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돼. 허락을 받아야 돼. 그 허락을 못 받으면 못 먹어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제 법카 한도도 확 줄여버렸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내수가 안 들어가겠지 이제. 그렇죠. 사실 안 들어가죠. 네. 가뜩이나 요식업 안 되는데 지금. 거기다 이제 비싼 술도 못 먹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군법부 장관도 이제 많이 낙마했잖아요. 맞아요. 네. 군부 수청도 있었고. 네, 낙마한 걸 그 배경을 보면 방산비리. 거기다 또 러시아가 또 엮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온 뭐 무기와 관련돼서 커미션 먹다 걸려가지고 장관 날라가고 하여튼 좀 요즘에 하여튼 되게 그게 심해요. 드라마 장르로 생겼다라는 건 고착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뭐 당의 누군데 그 드라마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뭐 검사였는데 당의 기율 기관에서 조사 나왔더니 이게 굉장히 청렴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닭장을 뒤져보니 금괴가 나오고 막 이런 거예요. 다. 보면서 야 진짜 이걸 쬐긴 쬐는구나. 밥도 지금 뭐 나가서 친구랑도 못 먹으니까. 그래요? 저기 승인 받아야 되고. 야. 그만큼 이게 쬐는 게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네. 그건 힘들어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수가 안 좋은 게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 뭐 술을 먹든 이런 걸 해서 사실 그거와 관련돼서 뭔가 뇌물을 먹는 거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가서 밥 먹는 것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지금 가뜩이나 내수 안 좋은데 뭐 베이징도 뭐 식당 문 닫는 데 많고 지금 백화점도 뭐 가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많고 물론 그게 이제 몇 가지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백화점도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막 거대한 쇼핑몰이 옆에 막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백화점들도 망하는 것도 있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것까지 막 쬐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미국 언론은 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내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엔 재정 절감과 글로벌 병력 재배치 논의가 맞물려서 이 한반도에서 일부 병력이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또 선을 그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한미 연합 훈련 확대와 전략 자산 순환 배치가 강화가 언급되고 있는데 네. 이 방향이 바뀐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방향이 바뀌진 않았다고 봐요. 네.
방향이 바뀌진 않았고 그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최근에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들하고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주한미군 6.25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계속 감축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조정하면서 이제 우리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이제 한국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네도 이제 뭐 10대 뭐 경제 대국이고 옛날에 한국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대신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거는 이제 단연시 돼버렸어요. 이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돼버렸어요. 뭐 이제 우리 녹화하는 시점이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네. 사실 저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는 주한미군의 일부 재조정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이 충돌한다라는 시나리오로 봤을 때 한국의 포지션은 과연 이제 미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면 지금 이제 군산에 있는 F-16들을 지금 오산으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슈퍼 비행대대 F-16 뭐 이렇게 대대 수량을 확 늘리는 걸 하고 있고 대신 A-10은 퇴역을 뭐 그런 걸 하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 본토에서 MQ-9 리퍼 그 뭐 이렇게 암살용으로 많이 쓰이는 무인 정찰기 있습니다. 요게 지금 광주나 뭐 군산 쪽에 지금 순환 배치돼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 약간 우리나라는 초반에 만약에 미군 전력이 한국에 많이 있다. 그럼 제일 가깝잖아요, 중국에서. 그럼 공격당하면 이게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에 주일미군 가운데 주일미군의 이제 가장 큰 지상군 병력은 미 해병대입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병력을 오키나와에 있는 병력을 빼서 괌으로 일부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이 동북아 지역에 전력 재조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미군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가 나갈 수도 있다. 그 숫자는 뭐 이게 얼마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지금 잘 보시면 이제 그 미육군 장성수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모자를 4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한국 내 최선임 미군 고위직. 그래서 미 국방부의 임무를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 네. 유엔군 사령관, 연합사 사령관. 이게 보면 한 4개, 5개 되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근데 4개인데 휘하 병력은 별로 없어요. 특히 미육군은 거의 이제 한 개 여단 뭐 그 사실은 미 8군 사령관까지 같이 있는데 미 8군 사령관이 3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이제 군단급 정도 되는 사람인데 뭐 유사시가 되면 병력이 들어오지만 실제 지금 있는 병력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미육군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장성이 너무 많다. 그 장성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미 군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령부들이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제를 하고 주일미군 같은 경우 주일미군 사령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또 있고 그거 보통 다 4성급이에요. 4성급, 3성급이에요. 그러니까 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4성급 장성이 뭐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막 10명이 넘어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5명도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사장님 하나 보필하려면 밑에 비서진 비롯해서 임원이나 사람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장성수 줄이려는 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재배치.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정말 중국하고 충돌했을 때 어디에 병력을 놓는 게 효과적이냐라는 고민을 사실 지금 미군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이제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있어요. 한국군요. 네. 뭘까요, 그건? 그러니까 이거죠. 자, 미국이 중국하고 전쟁을 할 텐데 어쩌면 할 수도 있는데 한국군은 그때 뭐 할 거야?
물어볼 수 있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표현을 좀 고급지게 하면 그걸 이제 한국군의 전략적 유효성이라고 그러는데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월에 지난 7월에 갑자기 뜬금없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호주에서 열리는 탈리스만 세이버 거기 이제 훈련에 우리 해군 해병대가 참가를 했는데 우리 해병대 장병들을 가서 이제 응원하고 악수 한 번씩 하고 코인 나눠주고 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호주에서 열리는 훈련에 가서 왜 우리 장병들을 사기 진작을 했을까? 크게 좀 이제 아리송해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유엔사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 이 전쟁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발발하면 유엔 사령부가 갖는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권이 넘어가더라도 유엔 사령부는 살림을 따로 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에 과거에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전신작전 통제권을 넘겼던 건 유엔군 사령부였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예를 들어서 유사시에 전자권 한국이 가져가고 근데 글로는 그 유엔군 산하 병력들이 안 갈 거야. 우리로 올 거야 아마. 그럼 니네가 또 자연스럽게 와야겠지. 그렇게 판을 다시 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셔야 될 게 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나토처럼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툴이에요. 이게 도구예요. 보시면 유엔사에 지금 미국 있죠? 네. 영국 있죠? 프랑스 있죠? 호주 있죠? 뉴질랜드 있죠? 캐나다 있죠? 그다음에 나토 형국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다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군사 협의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일본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다만 우리가 이제 막 반대하고 뭐 일본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제 막 난색을 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군이 우리 만약에 미국이 중국에 전쟁했을 때 한국군은 뭐 할 거야?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큰 의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국은 편을 똑바로 서야지.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7월에 했던 탈리스만 세이버도 그렇고 그 훈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에서 하는 필리핀과 미국의 합동 군사 연습이라든가 거기에도 이제 우리 해병대가 가고 합니다. 해군도 가고 그다음에 미일 간에 하는 훈련들도 있고 주적이 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훈련을 참가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군의 중요성이 엄청 커질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밸런스를 확 무너뜨리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한국군이.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 분담금도 여기에 엮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면 뭐 국방 방위비 분담금 좀 낮춰도 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니네가 더 많이 내고. 대신에 우리는 우리 주한미군은 뭐 유사시가 되면 어디든지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왜냐면은 이제 호주나 일본은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호주도 잘 보시면 최근에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국 해군 함정들이 호주까지 왔었거든요. 가서 연습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거에 또 열받아 했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동북아 뭐 인태 지역 동맹국 가운데 호주, 일본은 이미 암묵적인 동의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커스 이런 거 하는 거 다 이제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약간 물론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근데 약간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압박이 있지 않을까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전자권 그 환수 이 네. 부분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작전 통제권 환수 공약을 내건 바가 있고 네. 최근에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자권 전환 뭐 목표를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전작권 환수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미국은 기본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하면 가져가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노무현 정부 때도 굉장히 그때 이제 아들 부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가져가라 좀. 럼스펠드도 마찬가지고 가져가라.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냐? 꼭 우리가 필요하냐? 가져가라. 근데 우리 보수가 난리가 났었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도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이게 군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더 이상. 정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뭔가 보수가 집권하면 이게 좀 유야무야 되고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또 땡겨와야 된다 그러고. 근데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이제 유엔사에 던져줬죠. 왜냐, 그게 우리가 왜 그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줬을까? 능력이 안 됐잖아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사람밖에 없었는데 전차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하고 총도 필요한데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랬고 계속 이어지다가 옛날도 그랬어요. 냉전 시절에도 가져가라, 제발 니네 가져가라.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계속 이제 감축됐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얽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생겨난 게 이제 한미연합사가 생겼고 그래서 이제 유엔사에 있던 당시 작전 통제권을 전평시를 이제 연합사로 가져왔던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마치 전쟁이 나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를 막 지휘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니까 연합사에 이걸 준 거는 한미 양국의 군 통수권자가 작전 통제권을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위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평시 작전 통제권 우리가 가져왔고 그러니까 전시 때만. 근데 우리가 제가 좀 쓴 소리를 하자면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자, 전쟁이 나면 과연 대한민국 국군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합니까? 몇 %까지 신뢰합니까? 라고 우리는 역으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비유를 하거든요. 축구 국가대표 감독 중에 히딩크였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국내 감독일 때도 있었잖아요. 누가 더 잘했죠? 뭐, 말 하나마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연합사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4성급 장군이고 미 육군 내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또 그다음에 우리는 해보지 못한 실전 경험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지휘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물론 우리 군에 계신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실전 경험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지휘하는 게 맞겠어요? 그거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마치 막 이게 무슨 우리가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뭐 이렇게 식으로 매도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군인사에 지금 미국이 개입을 하나요? 우리 군인사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안 보면 잘못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가 치러야 될 이런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대신에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건 또 안 해. 항상 보면 이건 안 하고 미국에 가서 뭐 좋은 거 배우면 좀 적용을 해서 한국화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구태의연한 식으로만 하면서 과연 우리가 전작권 환수를 했을 때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제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당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단순히 전시작전 통제권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뭐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미국 한미 양국군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에 작전을 하지만 그거를 안 하고 한국군 단독으로 한다? 그럼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그게
신뢰가 갈까요? 이제 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안보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군사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이거 하라는 거는 가져가라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한국 돈 써라 이제는 그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거친 후에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도 그렇고 왜 속도를 못 냈을까? 결국 막판에는 그런 고민이 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임기 내에 할지 안 할지 그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얘기를 한 거는 다 그런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뭐 생각만큼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해외에서는 K방송에 더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어차피 이런 무기 체계류는 보통 뭐 10년, 뭐 15년, 뭐 적으면 5년 전에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전후에 제가 봤을 때는 K 방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만든 무기라나 유럽이 만든 무기가 글로 다 쏟아져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잠재적인 그래서 소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K 방산의 투자 가치는 여전하다라고 좀 마무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방산 앞으로도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가운데 특히나 이 디펜스 뉴스에서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그 특종 뉴스들 K방산에 관련돼서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꼭 한번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영 군사평론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